저는 김선영입니다. 46살이고 평생 장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수치로 지켜왔다고 믿었죠. 오늘은 집을 옮기는 날을 확정하는 계약일이었어요.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불안감이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드디어 안정을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세 계약서 종이가 손끝에 살짝 젖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윤다혜는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28살인 다혜는 회사에서 제 멘티로 지냈고 바쁜 날이면 집에 들러 반찬을 나누던 사이였죠. 따뜻하고 성실하다고 믿었습니다. 박정우는 중개 테이블 맞은편에 서류철을 펼쳤어요. 35살로 말끝에 확신이 묻어나는 중개인이었죠. 등기부등본, 전입, 확정일자 순서까지 술술 안내했습니다. 볼펜이 손에서 미끄러지려 할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계약서 진짜 맞냐고요? 박정우는 웃으며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세권 설정도 바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도장이 종이에 박힐 때 묘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잉크와 새종이 냄새, 그리고 안도감이었습니다. 남편 이현수는 50살로 말이 적고 무뚝뚝하지만 한번 던진 말은 오래 남아요. 전날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죠. 계산이 너무 깔끔하면 안쪽에 무언가 숨는다고요. 딸 김지은은 23으로 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방 구조를 상상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계약금을 이체하는 순간 손끝이 얼었어요. 작은 떨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죠. 윤다혜가 제 팔을 살짝 쓸며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말끝에서 아주 미세한 공기가 스쳤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지만 축하의 말에 깃터 바람처럼 따뜻함이 깔렸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평생의 무게를 내려놓았다고 믿었어요. 거실에 박스가 쌓였습니다. 테이프 꿀렁이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김지은은 포스트잇으로 상자 이름을 붙였고 그 작은 글씨를 보는 일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이현수는 옷장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어요. 다혜를 너무 믿지 말라고요. 짧은 문장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윤다혜는 여러 번 도왔거든요. 병원에 데려다주고 서류를 정리해주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왔죠. 믿고 싶었습니다. 박정우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등기 업무가 지연되니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쁜 계절이라 그럴 수 있다고 혼자 읊조렸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안내한 일정표에는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주방 조명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떨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쓸데없는 걱정 말고 과제나 마무리하라고 답했습니다. 사소한 대답이었지만 심장 속 어디가 찔렸어요. 괜한 짜증이 입술 끝에 묻었죠. 해가 바뀌기 전에는 새 집에 들어간다는 다짐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윤다혜에게 톡이 왔습니다. 내일 같이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체크해보자는 내용이었어요.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의심은 상자 뒤로 밀어 넣었어요. 등기소 대기 의자는 차갑고 반질거렸습니다. 번호표 화면이 밀려갔어요. 서류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서류가 누락되었다고 했어요. 박정우는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바쁘다, 처리 중이다. 익숙한 말들이 핸드폰 스피커를 타고 흘렀죠. 윤다혜가 제 옆에서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요. 중개사 말로는 오늘 오후에 서류가 온다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계약서에는 바로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줬지만 핵심은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과 얽힌 선순위도 확인하라고 덧붙였어요. 부동산 사무실로 향하는 길, 신호등 앞에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박정우가 자리에 없었어요. 사무실 직원은 점심 외근이라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사이로 낯선 이름이 보였어요. 임차인 목록에 처음 듣는 성씨가 적혀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정우였어요. 잠깐만 기다리라며 오늘 안에 다 된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지나치게 빨랐어요. 윤다혜가 제 어깨를 누르며 점심 먹고 오자고 했습니다. 배고프다고 말이에요. 수저를 잡았지만 밥알이 목에 걸렸어요. 말끔했던 확신에 실금이 갔습니다. 불길한 빈칸이 종이 귀퉁이마다 번졌어요. 새 집 현관 앞에서 낯선 신발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젊은 부부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놀란 눈빛이 서로 얽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 임차인이라고 말했어요. 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전화, 서류, 문자, 계좌이체 기록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죠. 젊은 부부는 2달 전 전세 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입도 되어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셔터 사이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박정우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진술서를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담당 수사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계좌, 계약서, 문자, 통화 기록을 순서대로 내밀었어요. 윤다혜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며 금방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중개사가 잠수는 안 탄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귀에 닿는 순간 냉기가 되었습니다. 눈앞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밤에 집에 돌아오니 이연수가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 영수증 묶음이 산처럼 쌓였어요. 눈물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새벽, 싱크대에 물줄기가 얇게 흘렀어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연수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상했다고요. 저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위로가 되냐고 했어요. 김지은이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엄마 탓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 문장이 부러질 듯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눌렀어요. 평생 모은 돈, 아이의 전세방, 노후 계획, 장부에 적어둔 수치가 꺼져갔습니다. 윤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톡이 왔어요. 죄송하다며 정리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안내문을 펼쳤어요. 사기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모임 연락처, 금융분석 의뢰 양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어둡게 떨렸어요. 가족 사진이 걸린 액자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쪽 나사가 느슨해진 듯했어요. 망치질로 고칠 수 없는 균열이었습니다. 밤이 심해질수록 머릿속에서 이름들이 어두운 색으로 번졌어요. 박정우, 윤다혜, 믿음이라는 단어가 화장실 배수구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과 통화했습니다. 계좌 흐름 분석 요청을 넣었어요. 문자 캡처, 통화 녹취, 계약 당시 위치 기록까지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장부를 붙이던 습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다혜의 SNS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예전 게시물에서 낯선 카페 로고가 눈에 걸렸어요. 로고를 뒤져보니 대부업 광고가 나왔습니다. 댓글에서 아이디 몇 개가 반복되었어요. 메신저에 저장된 윤다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예전 대화 목록에서 돈 얘기가 몇 번 스쳤어요. 급하게 쓸 일이 생겼다는 문장, 곧 갚는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부동산 상가, 건물 CCTV 조회 협조서를 접수했습니다. 오후, 경찰과 함께 영상 속에서 박정우와 모르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확인했어요. 이름표가 없는 가방, 짧은 악수, 빠른 이탈이 포착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윤다혜였습니다. 미안하다며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잡음이 섞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위치를 정했어요. 예전에 같이 가던 빵집 근처 공원 벤치였습니다. 빵 냄새와 오후 햇빛이 묘하게 어울리는 자리, 도망칠 수 없는 자리였어요. 벤치에 앉자 윤다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어요. 빚이 생겼다고 짧게 말했어요. 한마디가 가슴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급전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박정우가 도와준다며 수수료만 받는다고 했다더군요. 말들이 조각처럼 떨어졌어요. 저는 왜 내 돈이었냐고 물었어요. 윤다혜는 언니가 믿어줬다고 답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믿음이 칼이 되는 방식이 얼마나 잔혹한지 피부로 느꼈어요. 윤다혜는 중개 과정에서 서류 하나를 일부러 비워뒀다고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미루는 장치였다고 했어요. 박정우는 기존 임차인의 전입을 숨겼고 가짜 열람서를 내밀었습니다. 개입 시점마다 소액을 나눠받았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진술하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윤다혜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피해자라는 말이 입술에 맺혔어요. 귀에 닿자마자 차갑게 튕겨나갔습니다. 공범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했어요. 경찰서로 함께 갔어요.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깊게 박혔습니다. 진술 조서 위에 이름을 적었어요. 손이 또 떨렸지만 적었습니다. 멈추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계좌에 묶인 금액 일부가 동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부를 되찾기 어렵다는 말도 함께였어요. 길어질 절차가 예상되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피해자 모임 일정을 안내받았어요.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연수가 인덕션 위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김지은이 상을 펴며 같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주방에 김이 가득 찼어요. 뜨거운 수증기가 눈시울을 덮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마음이 전부 부서진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조각이 서로 닿으면 다시 형태를 갖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은 돈보다 남은 사람이 많았어요. 장부 첫 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사건 번호, 담당 수사관 이름, 공판 예상 일정, 변호사 연락처를 적었어요. 마지막 줄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요. 윤다혜가 남긴 상처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래도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배신으로만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계와 책임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다짐이에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숨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김선영입니다. 실수했고 배웠고 버티고 있어요. 잉크 냄새가 아닌 삶의 냄새로 다시 채워가는 중입니다.